왜 사냐고 묻거든. 앤드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젊은 시절 실크로드를 따라 사막을 건너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리하여 종종 NHK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OST를 들으며 상상 속에서 사막을 걷는다. 불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꿈을 찾으려 애쓰죠. 길을 찾으려고 영원히 애쓰지요. 나만의 길을.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둔덕, 낙타와 대상들의 행렬, 저 멀리 오아시스가 손짓한다. 키타로의 실크로드 주제곡들이 그렇듯 카라반세리의 가사나 멜로디는 사막의 공허와 신비, 광활한 여정의 이미지로 우리를 매혹한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텅 빈 백지 위에 쏟아지는 램프의 황량한 불빛은 모든 창조적 글쓰기를 향한 영혼의 여정과 고뇌를 압축한다. 고뇌 어린 영혼은 램프의 불빛을 비추며 사막 같은 어둠을 새다 새벽을 맞을 것이다. 백지의 사막, 사막 같은 백지, 그 순결한 처녀성은 사막처럼 막막하고 황량한 공포다. 그것은 또 오아시스처럼 저만치서 손짓하지만 다가가면 이내 다시 그만큼의 거리로 저만치 물러서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아침이 오고 백지의 순결한 처녀성에 좌절하고 패배한 경험이랑 공포, 그럼에도 떨칠 수 없는 매혹이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왜 문학 비평을 공부하게 되었나요? 좀 난감하고 쓰린 질문이다. 난감한 것은 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혹은 심리적인 자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기 때문이다. 속이 쓰린 것은 사막을 건너다 맞이한 새벽의 무수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작에 실패한 이유가 크다. 사막 같은 백지의 처녀성은 나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고 좌절 끝에 꽁 대신 닭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들인 시간은 아깝고 또 달리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어. 창작의 언저리에 빌부터 기생하게 되었다는 게 대답이다. 사막을 건너는 나그네는 저만치서 손짓하는 신기루를 보고 지친 발걸음을 옮긴다. 나그네는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가 찾은 오아시스는 신기루처럼 다시금 저만치 물러나 다시 손짓한다. 다가서면 저만치 물러서고 또다시 다가서면 또 다시금 저만치 물러나 나를 부르는 영혼의 여인. 나그네는 결코 그녀에 다다를 수 없다. 조금만 더 가면 그녀에게 도달할 줄 알았지만 다가서면 그녀는 항상 저만치서 나를 다시 부른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결핍된 욕망, 잉여된 결핍의 욕망이 막막한 사막을 건너게 하는 힘인 것처럼 좌절된 글쓰기가 꽁 대신 닭의 길을 가게 한 것이다. 문학을 하겠다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써먹지도 못할 그깟 것을 해서 밥은 먹고 살겠냐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그렇다. 문학은 한낱 그깟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문학은 이제 더 이상 권력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깟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으며 아직도 살아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출세는 물론 큰 돈을 벌지도 못한다. 문학을 전업으로 밥 먹고 산다는 것은 몇몇 유명 작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꿈꾸고 희망하는 이들은 왜 이리 많은지 그들의 영혼이 가엾다.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살려내기 위해 지하세계로 찾아든다. 그러나 금기를 깨고 아내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만다. 그녀의 두 번째 죽음은 오르페우스의 시선, 즉 실패와 관련이 있다. 에우리디케는 영원히 잉여된 결핍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찾았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그리곤 그 사랑은 사라져버렸죠. 카라반세리의 아우트로처럼 찾았다 싶으면 다시 사라지는 영혼의 여인, 잉여된 결핍으로 우리는 산다. 역겨움과 고소함. 총나라 망제는 나라를 잃고 두견세, 곧 소쪽새가 되었다. 망제의 원혼이 깃든 두견세는 총나라로 돌아가고파. 퀴촉퀴촉 울어대다 급기야 피를 토하고 땅에 스민피에서 두견아 곧 진달래꽃이 피어났다. 겨울이 끝나는 초본 꽃잎부터 연분홍 불띠붉게 피는 꽃 진달래꽃. 소쪽새나 진달래꽃이라면 먼저 소월의 시가 떠오른다. 이복엄이 시샘에 9이나 되는 어린 동생을 두고 죽은 누이가 밤마다 찾아와 접동접동 아우레비 접동 슬피. 우는 새가 접동새 곧 소쪽새다. 두 퀴촉도 부력이는 다 같은 이름이다. 원한 어린 피에서 솟아난 진달래꽃, 소월의 대표작인 이 시의 매력은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님의 길에 꽃까지 뿌려주며 사뿐히 지려밟고 고이 가시라.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초인의 가까운 반응이 있다. 님의 거부 반응은 비위가 상해서 구토가 날 정도다. 이성이 아닌 몸이 본능적으로 싫다. 얼마나 싫으면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역겨운 반응을 보일까. 화자는 그런 님의 떠나는 앞길에 꽃까지 뿌려줄 테니 짓밟고 가라 한다. 이게 아이러니겠지만 마조이스트라 해도 과한 게 아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달걀을 부하에 알을 내어 먹고 제사나 식구들 생일 때 두어 마리씩 잡아 상에 올렸다. 그 와중에 부하하지 못한 놈이 곤달걀인데 냄새가 아주 역겹고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아버진 그걸 무슨 보약이라도 되는 양 삶아 맛있게 드시고 비위 약한 나는 구토를 연발하며 도망치고 필리핀에도 이와 비슷한 발로시란 게 있다. 이놈의 정체는 부하 21일 전후 반병아리 상태의 달걀을 삶은 것이다.
아무튼 곤달걀이나 발롯을 즐기는 이들은 이 역겨운 음식이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고 맛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역겨움을 모르던 문명화 이전 네 발 달고 땅에 코 박고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원시적 욕망. 역겨움을 진미로 느끼는 게 어디뿐이라. 지난번 칼럼 꼴 좋다. 쌤통의 심리학에서 온갖 악취를 풍기던 역겨운 권력자들의 몰락을 목격하며 느끼는 대중의 감정을 고소하다는 형용사로 해석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비약이 좀 있지만 역겨운 악취가 달콤한 고소함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다. 곤달걀이나 발로처럼 말이다. 하긴 부패하는 사체의 묘사, 배설물을 동원 하고 점액질을 사용해 구토를 유발하는 추եմ이 역겨운 예술의 프로젝트 아트도 있으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온갖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악취를 풍기며 구토를 유발하던 권력자들의 추락을 보며 고소함을 느끼는 대중들의 심층심리 역시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겨운 것을 추종하고 정상적인 것을 역겨워하는 괴팍한 성벽도 이제 보편이 되어버렸다. 이와 반대급부로 고소함을 불러온 권력의 역겨움에 대한 생리적 반응 역시 모종의 인식기능이 작동한 결과다. 몸서리치는 본능적 역겨움이 고소함을 더해준 것은 그만큼 정치 권력이 부패했었다는 걸 의미한다. 밉고 역겨운 감정에서 비롯한 고소함을 즐기는 전통적 방식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젠 노골적이고 공개적이다. 미디어엔 연일깨가 쏟아진다. 한 올 숨김없이 권력의 비극과 불행을 즐기는 은밀한 본성이 적나라한 포르노그래피로 현시된다. 그들의 악행을 대입하면 조롱과 비하는 당연지사겠지만 문제는 고소함의 감정이 생산적 정치력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고소한 감정 이상의 이성적인 사회적 실천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역시 다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역겨운 포르노그래피에 불과할 뿐이다. 꼴 좋다. 쌤통의 심리학.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파면된 후 3대 특검이 가동 중이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인사들이다. 악행을 저지른 이들의 명성과 권력의 몰락이 주는 대중적 쾌감은 아마도 꼴 좋다. 쌤통이다. 고소하다는 감정일 것이다. 강상중은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에서 이런 감정을 독일어 샤덴프로이드에서 찾는다. 우리말로 고소하다. 이 형용사는 사투리 꼬방시다나 꼬습다고 말할 때 찰지다. 이런 쌤통의 심리는 인간의 파괴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점이다. 쌤통의 심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죄책감 없이 쾌감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타자의 불행을 기대하다가 직접 유발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나치시대 관계 어린 집단적 유대인 박해가 한 예다. 인간의 파괴 본능을 죄책감 없이 충족하는 방식이 고소한 쌤통의 심리학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보며 고소해야 하는 감정이 그치고 만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소해야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적 성찰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는 악으로 넘쳐난다. 강상중의 이 책은 일상에 내재한 악의 힘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저자는 엽기적인 살인, 잔혹한 테러, 악과의 거래를 통해 무한 증식하는 자본과 조직, 논리가 자행하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악의 숨겨진 진면목을 응시한다. 그리고는 이런 악이 과연 나와는 무관한 것인지 묻는다. 세간을 경악해 한 내란과 같은 악행은 과연 관계와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 집단이나 악인에 의한 것일까? 강상중의 통찰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환기하기도 한다. 악은 우리의 보편적 무의식과 일상에 편지한다. 강상중은 엽기적 살인이나 잔악무도한 테러, 시스템 속의 얼굴 없는 악 등 여러 끔찍한 악행들을 따라간다. 여기서 자연스레 최근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관계 어린 악행과 악의를 떠올리게 된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SPC나 김용균, 국정농단 내란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추악한 행태와 치밀한 범죄들 말이다. 악의 시대라 해도 무방할 경악스러운 일이 하루가 멀다 벌어지지만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만 할 뿐이다. 우리는 악행이 관계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나 집단의 일로 치부하고는 나는 안전하다 안도하고 위안할 뿐이다. 강상중은 또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공허함을 품은 존재인 한 악의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으로 성서를 비롯한 신라권, 파리대왕, 파우스트, 박사,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변신 등등 여러 소설을 통해 인간이 품은 넘쳐나는 악의 표상을 포착한다. 악은 존재론적 공허함,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특히 내란의 사례처럼 특권적이며 중독적 자기인식이나 나르시시즘 속에 깃든다. 하지만 이런 악을 향한 우리의 분노 역시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 하나로 묶여있다. 무소불위 호가호의 권력을 휘두른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으로 소환되는 사태에서 대중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같으리라. 강상중은 우리에게 악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며 사유의 물꼬를 터준다. 그 결과 우리가 사회에 절망하면서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을 믿고 스스로를 세상의 일부라 느끼는 공생의 철학과 실천. 윤리학 외에는 번성하는 악의 시대를 건널 방도는 없다. 꼴초타는 쌤통의 심리보다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일 것이다. 대마에 대한 추억. 우리에겐 금지된 범죄지만 대마를 사용한 기호품이 대마초다. 마리화나 또는 해시시라 부른다. 마리화나는 취하게 만든다는 포르투갈어 마리왕고에서 해시시는 풀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단다. 환각과 도취를 불러일으키는 이 풀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눈길을 끄는 건 니코틴이나 알코올보다 의존성, 금단성, 톡성이 낮다는 보고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과 치명성에서 술과 담배는 대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롭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세계 어느 곳도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배가 아프면 아버지는 어디서 꺼내왔는지 정체 모를 마른 나뭇가지를 다려내게 먹였다. 또 외양간 일소가 탈이 나기라도 하면 그것을 새죽에 넣어 끓여주셨다. 그러면 아픈 배는 신통하게도 금방 평온을 되찾고 주저앉았던 소는 기운을 되찾았다. 한참 뒤 알고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말린 양귀비 가지였다. 또 아버지는 해마다 대마를 길러 어머니는 삼을 삼고 겨울밤 내내 배틀에 앉아 배를 짰다. 배를 짜 궁벽한 형편에 가용할 돈을 마련하던 당신은 당신이 짠 삼배옷을 입고 이승을 뜨셨다. 지금 같으면 마약법에 걸리고도 남을 아찔한 일들이다. 대마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다. 삼배의 재료이기도 한 대마의 주기는 돛, 밧줄, 옷감 등 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대마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내구성이 양피나 파피루스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한다. 대마의 씨앗은 물론 식용기름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기억에 의하면 대마 껍질을 벗기기 위해 끓는 물에 쪄내기 전입과 꽃은 천해곤 불태워버렸다. 이 잎과 꽃에서 환각성 약성이 나온다 한다. 대마는 20세기 초 불법화되기 전까지 약용, 식용, 기호품으로 사용되었다. 이장희, 윤영주, 신중현, 김세환, 김정호, 김추자, 장현, 조용필 등등 이로 헤아리기 벅찬 전설적인 가수들이 줄줄이 대마초 흡연으로 잡혀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까닭인지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 가수는 가수도 아니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또 이때 대마초를 악마화하는 홍보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다. 영상은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폐가 망신하고 목숨을 잃는 종류의 것이었다. 대마초는 박멸해야 할 뿔 달린 공산당과 동급이다. 대마초 흡연을 국가를 망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여긴 박정희 정권은 대마 관련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대마초 관리법을 제정하게 한다. 유연의 대마를 위한 변명에 따르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마 관련 산업이 번창한 나라였다. 그런 미국이 대마 박멸에 앞장선 이유는 화학섬유 회사 듀폰과 목재 펄프 사업에 뛰어든 신문 재벌이 대마 직물과 펄프 산업을 퇴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의 로비로 제정된 마리화나 세금법의 목표는 재배 금지는 물론이고 마리화나를 불법화하는 데 있었다. 보수 정치인과 거대 자본 권력은 마리화나를 인종주의적 악습과 메카시즘으로 덧칠해 박해의 명분을 삼았다. 박정희 정권의 대마초 불법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거대 자본이 주도한 대마 불법 정책 영향력 탓이 컸다. 첨언하자면 예술가나 연예인이 대마초나 알코올 같은 환각성 물질에 탐닉하는 이유는 믿거나 말거나 엑스터시 상태가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디오니소스적 사태에서 창조적 상상력의 나래가 비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적 창조력과 엑스터시의 관련성에 대해 실험한 발터. 베냐민은 해시시에 도취된 상태에서 에드가 앨런 포를 더 잘 이해했다고 보고한다. 암튼 6월의 옛날 그때라면 지금쯤 너른 밭에는 창기병처럼 도열한 키 큰 대마가 푸른 물결처럼 군무를 출 것이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 마당 한 귀퉁이 다 찌그러진 양푼이나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먹다 남은 밥과 반찬. 찌꺼기를 대충 뒤섞어 던져주던 게 개밥의 원형이다. 개밥은 개의 먹이라는 의미 외에 짬밥과 함께 질낮은 형편없는 음식을 비하할 때 쓰는 비유다. 하지만 이제는 개의 급격한 신분 상승으로 개밥은 맛과 영양은 물론 씹을 때 경쾌한 소리까지 세심히 배려한 균형식품으로 제공된다. 한간의 축복이 근육 단련을 위해 개사료를 먹는다는 우스갯말은 개와 개밥의 위상 변화를 환기한다. 세계 인구 11%에 해당하는 약 7억 명 이상이 절대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개팔자 3팔자다.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사 발행은 미식 예찬에서 짐승은 먹이를 먹고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헨미오는 먹는 인간에서 사람도 가끔 짐승과 똑같이 먹이를 먹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 비록 살아있다고는 하나 정상에서 배제된 연료인간 호모사케르 조르주 아간벤 호모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들에게는 먹는 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사투이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산의 진미의 맛. 기행 팔자 좋은 호사가의 미식가 포마는 가난과 기아, 분쟁과 배고픔이 없는 행복한 풍요를 구가한다. 이런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다른 맥락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 그야말로 개밥만도 못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을 찾아 나선 기행이 먹는 인간이다.
이 르포르타주는 미식가 포만, 음식이 가진 문화인류학적 상징을 탐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매우 예외적인 슬픈 맛 기행이다. 오직 생존을 위해 썩은 악취로 쿠토를 유발하는 개발만도 못한 음식과 종교. 윤리적으로 금지한 대상을 요리해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굶주림에 집중한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햄미요는 세계 곳곳에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며 넘치는 미식과 풍요의 세계에 사람들은 얼마나 못 먹을까? 분쟁은 또 먹는 본능을 어떻게 짓누를까? 따위를 사유한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밥을 먹는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선향 냄새에 진동하는 뒷골목 포장마차, 쟁반의 볶음밥, 브리아니와 닭고기 등등이 쌓여있다. 쿠토를 유발하는 이 역겨운 음식들은 부자들이 먹고 버린 찌꺼기로 만든 것이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키탄그라드 산속 동료와 산 아래 주민을 잡아 인육을 먹은 일본군 패잔병 내전이 한창인 유고. 자그레브에서 돼지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이슬람교도 등등. 이쯤에서 음식이 지닌 신성성과 인간 존엄성은 무참하게 무너진다. 브리아니, 식인 돼지고기 등등은 음식이 지닌 상징적 가치의 파괴라는 동일 지정의 의미다. 서로 다를 게 없는 의미를 내포한다. 햄미요와 마찬가지로 먹는다는 행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의미와 인간 생존 본능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리코의 그림 메두사호의 뗏목이 으뜸일 것이다. 안가 주망의 효시라 해도 무방할 이 그림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드는 부패한 정치 권력의 무능과 탐욕이 빚은 참상의 비극을 그리기 때문이다. 햄미요의 이르포르타주는 마치 제리코의 그림을 알몸의 언어로 풀어낸 것과 진배없다. 음식은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이룩한 것, 신성한 상징이다. 인간만이 음식의 생존이나 영양을 초월한 상징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까닭에 음식의 신성함과 인간 존엄성은 비례한다. 이 등과 관계의 파괴는 대개 정치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햄미요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첨언하면 마들렌 한 조각을 홍차에 담아 입술에 가져갔을 때 어리적 맛과 향으로부터 나였던 본래의 나를 다시 찾는 프루스트와 미식가 브리아사 발행을 무색하게 한다. 그럼에도 음식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게 해주고 영혼의 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